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12페이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죠. 집합건물법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양이 좀 많은 부분이죠. 교재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는 요 정도 문제만 정확하게 모두 다 정리한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교재 나와 있는 문제만 정확히 내 거로 만들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인데요. 옳은 곳을 찾습니다. 일단 답은 4번이죠. 공용 부분의 계량은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집회결이 과반수의 찬성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뭐죠? X입니다. 1번은 말 그대로 일부만의 공용 부분이 일부만의 공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공용 부분에 관한 일체성은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없고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분리 처분은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공용 부분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이 관해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도 특별 승계인 나중에 이사하는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승계가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3번이 답이죠. 공유 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 지분의 탄력성에 관한 민법 규정이 집합건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번은 X예요. 그럼 이거 누가 가져느냐? 국가 소유로 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3번이죠. 자, 의결 정족수고요. 교재에 제가 박스로 정리해 놨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일단 1번 해가지고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처구는 4분의 3이 아니라 통상의 결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읽어보면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하자는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고 은근히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문제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5번입니다.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있죠. 따라서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6번 문제 5번입니다. 구분 소유자에서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의 경우에 관리인에 관한 선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20인 이상일 때는 X가 되고 10인 이상이어야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7번 문제 3번을 보시면 집합 건물에 관한 재건축은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여러 동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8번 문제죠. 맞는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사용권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9번 문제죠. 5번 보시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죠. 일단 이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고 특별히 규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 규약의 규정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므로 5번이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이죠. 맞는 것을 찾는데 1번은 X죠. 왜냐하면 규약에 관한
설정 변경 폐지는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의 동기가 필요하고요. 2번 정기관리단 집회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소집하게 되고요.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다시 말하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소집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했다면 그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고요. 당연히 5번도 뭐죠? X입니다. 1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이걸 우리가 법정 공용 부분 또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요. 등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를 요하지도 않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2번이죠.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죠.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띠므로 등기하지 않아도 전유 부분을 취득한 자에게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3번 2번 보시면 공유물은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14번입니다.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관리단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관리단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선임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10명이 안 되면 관리인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인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 보시면 1번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뭐죠? X가 되고, 2번 전유부 임대할 때 물론 관리단 승인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가 갖는 토지 사용권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 요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일 수도 있고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그 대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고 여러 필지도 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15번이죠. 답은 2번입니다. 반복적입니다. 문제죠. 16번 보시면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대지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가 없겠죠. 넘겨져 가지고 17번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일단 임시관리단 집회 소진 요구는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소집 절차의 생략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3번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4번 정기관리단 집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5번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하는 것은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입니다. 18번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가 관리비를 연체했다 할 때 일단 공용 부분의 연체 관리비는 승계가 돼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원금만 승계되는 거지 연체료까지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1번이 답이고, 또 추가로 기억할 것은 전유 부분에 대한 연체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고, 특히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관한 연체 관리비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하더라도 그 관리 규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셔가지고 19번이죠. 자, 옳은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는, 이것도 일종의 뭐죠? 물권행위니까 보존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방해 제거와 반환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X가 되는데, 왜냐하면 1번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세대주택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요.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 소유자 마음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할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기 때문에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용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만 전유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20번이죠.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전유분에 대한 천학관 관리비는 뭐죠? 승계되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규약으로 전유분의 연체관리비에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 자체가 무효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21번입니다. 재건축 결의가 있었고 반대자에 대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22번 넘기셔서 22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입니다.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없고 당연한 거고, 나머지 문들을 보시면 1번 대지 사용권은 분할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2번 관리라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자동으로 성립되는 당체이기 때문에 2번도 X고요. 3번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승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죠. 23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관리인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24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요, 다른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로 지정된 자가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겠죠. 2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임차인은 구분 소유자일 수도 있고 점유자, 세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1번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26번입니다. 4번이죠. 대지 사용권은 일체성이 있으므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고요. 27번 5번이 답인데 관리위원회가 있죠. 다시 말하면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을 관리위원회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1번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관리위원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임의적 기관이라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8번입니다. 담보 책임에 대한 내용인데 좀 지엽적인데 그래도 책임을 내고 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자가 망하면 예외적으로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므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5번입니다. 맞는 지문인데 제척기간이죠. 10년이 원칙이고 전유 부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인도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고요. 공용 부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이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어떤 문제냐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다면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인 선임입니다.
요 관리단 집회가 관리인 선임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결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재건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죠. 따라서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으셔서 30번이죠. 자,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비율에 따른다.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용은 지분 비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므로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복도를 창고로 썼다. 그러면 그 창고로 쓰면 안 되니까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사용이익을 임료상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 따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2번이죠. 4번 문제죠.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소해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의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X죠.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이고요. 전유 부분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고, 최근에는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를 출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뀔 수는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이 양이 많지 않은데 2문제를 출제하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다른 법에서 2문제를 출제한다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 등이라는 법률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 개념에서 첫 번째 적용범위 문제입니다. 첫째는 적용범위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이 되는데, 가등기 담보니까 등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매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돈은 1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00만 원 이상당의 다해반지를 양도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세 번째인데, 목적물의 가치가 채권액보다 더 커야지 가담법이 적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2번이죠. 맞는 것을 찾는데, 담보 가등기 후에 유치권자는 이 법에서의 후순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에 의한 법에서 후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가 실행됨으로써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죠. 2번, 이 법에서 말하는 경매란 강제 경매를 의미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경매권이 있다. 따라서 이미 경매를 하게 되고요. 3번, 양도담보권자가 매각한 매수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 안에서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네 번째, 실행 통지기간, 청산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 되고요. 5번,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금의 액수 가지고는 다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청산기간 내에는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답은 1번이죠. 3번 문제죠.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데요. 2번이 답이죠.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 범위 같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기본적으로 뭐로 취급합니까? 저당권으로 취급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까지 맞죠? 근데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법은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이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잘못된 걸 찾는데 1번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반드시 청산 절차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한다. X입니다. 기본적으로 담보 가등기권은 저당권이기 때문에 경매할 수도 있으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7번 문제죠. 3번 지금 보시면 담보권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별채권을 갖습니다. 별채권이란 건 뭐냐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돈 다 달라, 완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별채권이라고 하고요. 이런 별채권은 전세권자, 유치권자, 저당권자에게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자와 마찬가지로 별채권이 인정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8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을 보시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X죠.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실행 통지를 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함으로써 실행하기 때문에 곧바로 바로 실행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9번 문제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요. 1번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계약 당시에 피담보 채권은 금전 채권으로 존재해야 한다. X예요.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헷갈리면 저당권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과 가등기 담보권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제한이 없고요.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부종성 수반성이 있겠죠. 따라서 분리하여 양도 이전할 수 없으므로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가등기 담보가 설정됐더라도 설정자에게 사용 수익권이 있고 설정자가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겠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담보 가등기 문제는 가등기 방식으로 하고 공시 방법의 기능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담보 가등기 설정 이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가등기 담보가 실행이 되면 무조건 소멸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청산금 범위 내에서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청산금 범위 내에서는 동시이행명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이 X가 되는,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맞는 것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을 보시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 방법은 저당권의 경우와 동일하다. X죠. 기본적으로 경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X가 되겠죠. 넘기셔서 11번입니다. 작년도 문제죠. 자, 청산금을 계산할 때는요. 목적물의 가액에서 가등기 담보권자인 자신이 받은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 채권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받을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 줄 필요도 없기 때문에 2번 후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이 통지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3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뭘 뺍니까? 자신의 채권과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만 합산해서 공제합니다. 후순위 권리자가 받을 돈은 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목적 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차액이 청산금이라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13번 문제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가담법이 적용되려면 목적물의 가액이 무엇보다 커야 되냐면 채권액보다 더 커야 됩니다. 14번이죠. 맞는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입니다. 통제 상대방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 및 제3취득자가 될 수가 있고요. 1번은 X죠. 왜냐하면 청산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고요. 2번 통지는 말로 하든 문수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4번 통지 시기는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해야 되고요. 5번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넘기셔서 15번 문제죠. 자, 옳은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이죠. 피담보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이 답이고 3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16번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4번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가 소멸되지는 않겠죠. 17번입니다. 가등기 말소 청구 문제인데 이런 문제죠. 언제까지 돈을 갚으면 목적물을 뺏기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가?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돈을 갚아야 목적물을 뺏기지 않고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됐거나 선의 제3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2번 보시면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의 경과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이미 X죠. 왜냐하면 청산금이 없다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 한때죠. 따라서 본등기 전까지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이죠. 읽어보지 않아도 알겠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가담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를 않고요. 20번이죠. 옳은 것을 찾는데 일단 청산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고요. 2번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청산금 지급 면제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고요. 3번 가등기 담보법상 귀속 청산 방식만 인정이 되고 처분 정산 방식 허용되지 않으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본등기를 해야 되죠.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했더라도 본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직 소유권이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 경매할 수도 있고 권리 취득의 실행도 할 수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21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 귀속된다. 맞는 지문이겠죠.
22번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제3자에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 여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